유신, 독재. 여러분은 유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요즘 많은 이들이 유신을 단 하나의 의미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유신은 단순히 독재였을까요? 유신 체제는 1972년 국가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이유로 헌법 체계를 바꿔 강력한 중앙 집권 시스템을 구축한 시기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해졌고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결정을 해야만 했는가? 정말 다른 길은 없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무엇을 남겼는가? 1970년대 그 시절을 직접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내일이 불안했고 북한의 위협은 늘 우리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었으며 가난은 매일같이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치열했던 현실은 잊은 채 유신을 단 한 단어로만 설명합니다. 독재.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움직이던 조건들, 국가가 처했던 절박함, 그리고 국민이 짊어져야 했던 무게까지 함께 보아야 비로소 전체가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신을 미화하려는 것도 무조건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시절을 살았던 많은 분들이 체감했던 현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린 중요한 맥락을 차분히 되짚어 보려 합니다. 유신은 왜 그땐 다른 길이 없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불을 켜면 바로 들어오는 전기, 버튼 하나면 움직이는 자동차,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배울 수 있는 교과서와 교실. 이 모든 것이 그 시절에 대한민국에는 부족했고 때로는 없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고 산업도 기술도 기반도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왔지만 도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판잣집과 연탄 냄새가 골목을 채우던 시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머리 위에는 항상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공포가 떠 있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우리보다 강했고 정규군 규모와 무기 체계도 앞서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는 늘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여기에 냉전이라는 세계 체제가 대한민국 전체를 압박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의 대립 속에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전선에 있었고 국제 정세는 늘 요동쳤습니다. 한 나라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 버티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국가적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던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민주주의든 경제든 자유든 정치든 그 어떤 것도 생존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선순위를 갖기 어려웠습니다. 전기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있어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 기초가 마련되지 않은 사회에서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형식보다 국가와 국민 모두의 존립이 더 급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민주주의를 지탱할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경제력, 교육 수준, 시민사회, 법제도, 언론 구조, 이 모든 것이 아직 시작 단계이거나 불안정한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지금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견뎌내고 경제를 일으키고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를 지켜내기 위한 길. 그 선택들은 오늘의 기준으로 비난하기 전에 그 시대의 조건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유신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 선택이 옳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선택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한 시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살아낸 국민이
어떤 공포 속에 있었는지, 어떤 희망을 품었는지, 어떤 제약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맥락을 복원해야 합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스스로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결의,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공존한 시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위에 유신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왜 그때는 다른 선택이 어려웠는가를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신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권력 연장의 수단이라는 한 문장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당시 지도자에게만 보였던,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체감하던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당시 대한민국은 아직 국가 시스템이라 부를 만한 구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제는 성장의 시작 단계였고 정치 제도는 흔들렸으며 사회 전체는 안정보다는 생존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주는 최후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정됩니다. 자신의 직업, 경제력, 사회적 기반이 있어야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한국 국민은 대부분 국가의 결정 하나에 생계가 바로 흔들릴 만큼 경제적 기반이 취약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면 시민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즉, 경제의 취약함이 정치의 취약함을 낳는 구조였던 것이죠. 북한의 위협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현실이라는 것을 매일같이 체감했습니다. 휴전선 너머의 긴장, 미국과 소련의 힘겨루기, 북한의 군사력 증강,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이었습니다. 지도자는 경제도 살려야 하고 안보도 지켜야 하고 정치적 혼란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급한 불이었고 하나라도 무너지는 순간 국가는 곧바로 위태로워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국제 환경입니다. 냉전 체제 아래 대한민국은 세계 정치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국가의 존립 자체가 좌우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외부 환경이 한국 내부 정치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이 겹쳐지면서 유신은 단순히 한 개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당시 지도층이 바라본 생존 전략의 연장선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 선택이 완벽했는가는 별개의 문제지만 왜 그런 방식이 선택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조건들을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개인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나라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했다고. 유신을 바라볼 때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시대의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주의를 지탱할 충분한 기반이 없었고 그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강력한 국가 주도 전략이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유신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요소, 바로 경제 성장의 급가속입니다. 이 부분을 빼고 유신을 평가하면 그 시대를 반만 보는 것이 됩니다. 1970년대 한국 경제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실하고 거칠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제조업 기반, 수출 산업, 기술 경쟁력은 그 시절에 만들어진 기초 체력 위에서 쌓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한국은 무엇이든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았습니다. 무연탄, 농산물, 수산물, 심지어 가발의 재료가 필요하던 시절에는 학생들의 머리카락까지 수출에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선 어떤 작은 것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한국 경제는 있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점차 체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땅에서 나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팔았다면 나중에는 기계, 철강, 중화학, 설비, 전자제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히 정부의 계획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시 국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었고 국가는 그 의지를 실질적 성과로 이어줄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중화공업 육성, 산업 인프라 구축, 고속도로와 항만, 발전소 건설.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 경제 엔진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공장이 생기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기술이 쌓이고 기술이 쌓이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합니다. 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데 유신 시기의 국가 주도 전략은 분명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매끄럽고 아름다웠던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집중 투자와 산업 편중, 노동 문제 등 그늘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가난을 이겨내고 자립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국가적 목표 아래 움직였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처음으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발로, 섬유로, 농수산물로 시작했던 수출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공업과 전자산업으로 옮겨갔고 수출액은 매년 이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경제 성장의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자리합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밤새 돌아가는 공장의 불빛, 새벽부터 줄지어 움직이던 트럭과 선박들.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이라는 말 한 줄로 담기지 않는 수많은 땀과 시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경제적 성장과 민주주의의 정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고 소득이 높아지고 국민이 국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국민들의 의식은 높아지고 경제적 기반은 단단해지고 사회는 점점 새로운 단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입니다. 즉 유신 시기의 경제 성장은 단지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훗날 민주주의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적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유신의 공과 과가 어떻게 충돌했고 그 충돌이 어떤 변화를 낳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신의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성과와 부작용이 동시에 터져 나오던 시기입니다. 어느 역사든 어떤 제도든 어떤 지도자든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유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선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신 시기는 대한민국 경제구조가 바뀌던 결정적 시기였습니다. 국가의 생존 전략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며 세계가 놀랄 만한 산업적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커질수록 그 안에서 압박과 통제도 자연스럽게 함께 커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언론 통제와 정치적 경쟁의 축소입니다. 그 시대를 경험한 많은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신문이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라 싣던 분위기, 다양한 목소리가 자리 잡지 못하던 환경, 정치적 정당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기 어려웠던 현실. 이 모든 것은 유신 체제가 갖고 있던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국가의 생존, 경제의 성장, 안보의 안정, 이 세 요소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국가는 강력한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도 생겨났습니다. 긴급 조치가 발동되면 사회는 한순간에 조용해졌고 표현의 자유는 국가적 목표 앞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비교하면 확실히 무거운 시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억압의 대가를 가장 먼저 체감한 사람들은 바로 국민 자신이었다는 점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나아질수록 국민들은 점점 더 많은 정보와 교육을 접하게 되었고 자신의 의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교육, 일자리, 사회 문제, 국가의 방향, 모든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 욕구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유신 체제는 이 새로운 목소리를 담아낼 그릇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사회적 에너지와 강하게 잠가둔 정치적 구조가 서서히 충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는 열리고 사회는 넓어지고 의식 수준은 높아지는데 정치적 통로는 닫혀 있는 상태. 이 모순이 점점 커지며 유신의 한계는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충돌을 유신의 실패로만 보려 합니다. 그러나 시각을 조금 바꾸면 이 충돌은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갖춰지고 국민의 삶이 안정되며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결정에서 독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자 이제 국민은 정치적 자유와 참여를 자연스럽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민주주의 성장의 일반적인 경로이기도 합니다. 즉 유신의 빛과 그림자가 충돌했던 그 순간은 대한민국이 마침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수준 이상 해결했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여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드러났던 이 시기, 유신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끌어올렸지만 그와 동시에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며 역사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유신의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던 그 시기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흐름 하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국민의 의식 변화, 경제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생겨난 다음 단계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앞선 장에서 이야기했듯 유신은 한국 경제의 기초를 다지고 국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생긴 변화는 단순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무게가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생존의 고민이 조금씩 옅어지자 사람들은 비로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여유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국민은 더 많은 정보와 교육을 접했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신문, 해외 소식, 산업화된 도시의 공장과 같은 환경은 자연스럽게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삶이 나아지자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러나 유신 체제는 이 변화된 국민의 기대를 담아내기엔 너무 단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높아진 국민의 요구와 정치적 구조가 충돌하는 지점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충돌은 한국 사회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경제가 약한 나라에서는 국민이 정치적 요구를 할 여력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내일의 생계가 불안정하면 오늘의 정치에는 목소리를 내기 힘듭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어느 정도 갖춰졌고 국민은 스스로의 역량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정치적 표현과 자유, 참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흐름이 축적되어 결국 1980년대에 새로운 정치 변화로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유신이 무너진 결과라고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보면 유신이 만들어 놓은 경제적, 사회적 기반 위에서 거대한 변화의 에너지가 생성되었고 그 에너지가 국민적 요구로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를 직접 살아낸 분들이라면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달렸던 시간들이 어느 지점에 도달한 후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유신은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성장통과 같은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장통이 1980년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을 열었습니다. 유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한 찬반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움직인 조건, 그 조건이 만든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남긴 결과를 차분하게 함께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유신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통과하며 대한민국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길렀고 국민은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기반이 있었기에 1980년대 민주주의 요구가 현실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도 가능해졌습니다. 과거를 왜곡하는 것도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는 왜 그런 선택이 나왔는가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유신을 입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한 시대를 정직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교훈을 오늘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빛과 그림자 모두를 함께 보아야 역사는 비로소 전체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이해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더 깊이 알고 앞으로 걸어갈 길 또한 더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그때의 추억과 느끼셨던 생각들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이 이야기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